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영원히 남게 될 줄은. 그리고 자신의 폐에 검은 그을음이 남아있는 줄도 말이죠. (1991년) 만년설에서 발견된 신석기인입니다. 인류는 40만 년 전부터 자유자재로 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동굴 안은 환기가 잘 안 되었을 테고 인류가 먼지를 마시게 된 것도 이 무렵이 아니었을까요? 불은 인류가 손에 넣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로 태워 에너지를 얻으면서 인류의 문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대가가 있는 무기였습니다. 반드시 재와 연기, 즉 먼지를 남겼습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당시 총 1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는 대개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5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 작은 먼지를 붙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그 안에 섞여 있는 먼지만 걸어넣는 방식. 작은 먼지들도 모아놓고 보니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무엇을 태웠느냐에 따라 제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치 지문처럼 모든 먼지는 저마다의 흔적을 남깁니다. 마른 볏짚부터 석탄까지 태운 재료마다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먼지가 나오는데 이를 먼지 지문이라 합니다. 먼지 지문만 살펴봐도 어떤 것의 먼지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연소는 시키되 먼지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것은 과학자들에게도 커다란 과제입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하고 공기의 양을 줄였습니다. 보이지 않던 빨간 빛이 선명해집니다. 태워서 먼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빛이 먼지에 부딪혀 산란되면서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완전 연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집에서 많이 쓰는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실내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오염물질을 더 줄일 것이냐 아니면 출력을 희생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렸을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실험실은 도로 한복판.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차들이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함이죠. 내부에서 정체되면서 높아졌던 오염도고요.
이게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오염원 가까이에서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원 가까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동일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에 그 측정 장치를 탑재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으로부터 미세먼지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보통 200m까지 도로 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런 이유로 미국 LA에서는 대로변에서 168m 안에 신축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이후에 이미 WHO에서 대기오염 물질과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배출가스에 의한 장기적인 영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실험쥐를 3주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평일 8시간 동안은 미세먼지를,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일반 실내 공기를 넣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3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미세먼지가 쥐의 심정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깨끗한 공기에 노출된 쥐에 비해서 이 대기오염 배출가스에 노출된 쥐인 경우에는 심장의 정기적인 흐름이 변화가 되고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 멕시코가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개나 고양이 뇌 조직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뇌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그 뇌 혈관벽 주변으로 검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 카본이죠. 자동차 배출가스의 아주 중요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그 검댕이 그 개의 뇌 실질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미세먼지를 주목하는 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북극, 도시 먼지 개수의 1000분의 1 수준인 이곳이 먼지와 무슨 상관일까요? 문제는 북극을 가로지르는 배들입니다. 블랙 카본은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먼지입니다. 엄격해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선박 엔진의 오염 물질을 줄이고 정박한 배에 육상 전원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지표면이 다져진 먼지라면 빙하는
다져진 눈입니다. Top 21 centimeters really soft. 빙하 속 먼지에 들어있는 각종 오염물질, 특히 블랙카본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블랙카본이 빛을 흡수하면 주변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나듯 블랙카본 주변 공기의 굴절률이 달라지는데 레이저로 굴절률의 변화를 재면 블랙카본의 열 흡수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보면 히말라야 본지에 생성된 입자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생성된 것이 히말라야로 갔듯이 그 다른 오염 지역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대기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류를 따라서 북극이 됐든 남극이 됐든 뭐 대서양이 됐든 태평양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미량의 블랙카본이라도 눈 위나 얼음 위에 있으면은 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 북극의 빙하를 녹인다거나 하는 영향이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지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지구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자주 나타나는 고중위도 지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고기압 발생 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IPCC 보고서 하면 이 중위도 지역의 고기압 발생 빈도가 많아진다 이거. 상대적으로 저기압 발생이 적어지다 보니까 강수량도 적어지고 정체되지.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파리도 기상현상에 의한 요인이 많다는 생각이랍니다. 평상시 우리 30밖에 안 되는 나라가 보면 기상현상이 안 좋으면 200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파리에 엄청나게 강한 차량 이부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백령도 자료를 본 거예요, 내가. 그럼 백령도는 중국어 더 갖췄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22일서 26일까지 백령도, 우리 서울, 경기도, 그 충북 몇 개 동안의 그 자료를 보니까 백령도는 낮아.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서울, 경기도가 제일 높아. 그러면 다 중국서 왔다 간다면 백령도가 다 높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6일 동안. 근데 그 6일 동안 백령도는 낮고 우리 내륙 지역, 특히 서울, 경기도 내륙 지역만 높다 이거야. 한반도에 나타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알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투입 인원만 293명. 대한민국 전역 300곳 이상에서 공기질을 조사했습니다.也是我们6.5环境日的一个口号，就是同呼吸共命运。所以呢，就是共享同样的空气，要为这个品质呢，大家都从不同的角度去做一些努力。所以就说这个共识还一直有。中国呢，就是一直在快速的经济发展的这个过程中，排放量比较大。东亚季风的时候，它恰恰是在中国的这个下风向，所以对韩国肯定是有影响的。那这个影响呢，我们进行了这个计算。那总的趋势呢，应该说比如说这些年来，中国这个对二氧化硫的控制还是特别有成效的。也就是说，中国在解决自己问题的这个情况下，
在改善了自身的这个空气质量的这个同时，也帮助这个邻国这个有这个区域性的这个改善。 원래부터 먼지에게 국경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만 존재하는 공간. 울타리 안에서 나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걸 먼지는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은 온갖 풍진, 즉 바람과 먼지를 버텨왔습니다. 식물이 있는 방에 미세먼지를 채우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에 더욱 먼지에 민감합니다. 잎 뒷면 20 마이크로미터쯤 되는 기공으로도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비 오는 날 왜 연잎에 떨어진 물방울은 동그랗게 맺혀 있거나 잘 구르는 것일까요? 자가 세정 표면 기술은 연잎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물방울이 먼지를 안고 굴러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먼지가 잘 묻지 않는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방울은 제 몸이 닿는 표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동그랗게 제 모양을 유지하는가 하면 납작하게 퍼지기도 하죠. 물방울이 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물방울의 모양을 결정하는 핵심. 평평해 보이는 표면을 확대해 들여다보면 울퉁불퉁한 모양입니다. 표면과 물방울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약간만 기울여도 먼지를 끌어안고 굴러갈 수 있죠. 동그란 물방울은 표면 위를 굴러다니며 먼지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퍼진 물방울은 표면에 수막을 형성해 먼지가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를 알기 위해선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합니다. 표면에 나노 사이즈 구멍을 만듭니다. 터널 모양의 나노 구조는 작은 먼지가 벽면과 일으키는 마찰만으로도 약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를 모으려는 아이디어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의 어떤 공장지대에 좀 아무래도 화학 공장들이 많으면은 화학 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좀 쉽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너레이션이라 하면 이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이 연구가 조금 더 정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을 매년 남극으로 이끄는 힘 또한 호기심일 겁니다. 남극에 쌓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약 50cm가 1년이죠. 벌써 4년째 남극의 눈을 600kg씩 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눈 속에서 찾는 건 우주먼지입니다. 우주먼지 중에도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있습니다. 눈을 빠르게 녹이면 컵에 머무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우주먼지가 물에 녹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천천히 눈을 녹여야 합니다. 눈 3kg당 우주먼지가 1개꼴로 발견됩니다. 지구의 일반 먼지가 가장 적은 곳,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적은 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깨끗한 얼음 대륙이라고 하는 남극에 가는 거고, 남극 중에서도 우리 기지가 있고 사람들이 활동해갖고 주변이 산이 있는 또 이런 데 안 되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더 남극의 내륙 안쪽, 오로지 눈밖에 없는 곳에 가서 눈을 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눈을 이 샘플링 할 당시에도 우리가 흔히 클린룸에 들어가서 입는 그 방진복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저희도 현지에서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섬유질이 닿지 않는 그런 옷까지 제대로 입고 시료 샘플링을 했는데, 어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런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아직도 많았다는 거죠. 우주먼지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과의 싸움입니다. 우주먼지는 미세한 힘에도 바스라지기 때문에 붓으로 하나씩 찍어 동판에 옮깁니다. 이 중 태양계 초기 구성 성분의 것과 비슷한 우주먼지를 골라냅니다. 골라낸 우주먼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 구성 광물을 분석합니다. 기초 분석이 끝난 우주먼지를 단단하게 굳힌 후 10등분합니다. 한 조각의 크기는 70나노미터. 우주먼지가 있었던 곳의 환경을 알아낼 수 있죠. 절반은 연구에 사용하고 절반은 보관합니다. 연구진은 우주먼지 중에서도 소행성이나 해성의 먼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최초 물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2014년 12월 3일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발사됐습니다. 투자 비용만 2,700억 원. 우주먼지를 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望遠鏡で観測して作られた理論がですね、たった一粒の塵の分析で全部ひっくり返る、そう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なのでそのサンプルから得られる情報っていうのは一番強いんですね。だから貴重なのでそこにお金をつぎ込むわけです。
2020년 하야부사 2호는 우주먼지 한 줌을 쥐고 지구로 돌아올 겁니다. 연구 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우주 먼지를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는 이미 여기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이 우주 물질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은 먼지 쪽으로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세계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누가 갖고 있느냐. 이 경쟁이거든요. 地理は僕にとって地理はタイムマシーンですね。今から正確に言うと45億6800万年前にですね、私が知らない太陽からすごく離れたですね、暗黒の非常に寒い空間で太陽系始まったんですけど、その地理はそれを覚えていると。我々が研究することでその記録を46億年後にですね我々読み解いているわけです。だから、僕にとってはタイムマシンだというわけです。